자,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철학하게 된 배경은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식 상인들 또는 이제 지식 보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현상계를 점유하고 있는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대부분 다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안트로폴로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간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류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철학적 인간학으로 볼 것인가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안트로폴로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A라고 하는 모습도 살고 B라고 하는 모습도 살고 C라고 하는 모습도 사는데, 자,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체계화시키는 작업들이 사회과학에서 하는, 고고인류학과에서 하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철학과에서 하는 안트로폴로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슈드 또는 이제 독일어는 졸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오투의 문제이지 어떻게 사는가 이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캐치하려면 지금 현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 밑바닥에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여기서 돈 벌고 어떻게 강자로서 살아남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권력으로 지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나 이제 그 이후의 철학자들은 과연 그게 중요한가? 남을 지배하고 남을 등쳐먹고 남에게 뭔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들이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 그게 좋다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묻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일부 일처제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발전기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든지 번식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결혼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제도를 걸어놓지만 실질적으로 이혼율이라든지 아니면 바람 피우는 확률 따지면 거의 8, 90%야.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처제를 왜 이야기하는가, 2000년 넘도록. 그리고 종교에서는 왜 그런 걸 강조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DNA는 그렇게 안 생겨먹었는데 왜 그런 것을 살아야 된다라고, 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런 이유나 정당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의 출발점이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우리가 고대 철학을 공부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사회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들, 그건 철학에서 배우지 않아요. 그걸 철학에서 할 필요도 없고, 그건 사회과학에서 얼마든지 충분하게 정치학, 사회학, 뭐 고고인류 이런 데서 하는 학문들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집 집단, 표본 집단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인간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양태들을 살펴보는 거.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철학자들은 묻고 있죠. 인간의 본질,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실질적으로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십자포화를 던지면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기소당하고 있는 세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첫 번째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도시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 다른 사람들이 전통적인 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축복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인들의 신이었고, 도시의 수호자의 신, 뭔가 나한테 이익을 주는, 나의 어떤 경제적 이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 어떤 신들이 서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신들이 서로 모순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집신을 만들고 하나는 우산을 만들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거죠. 비가 오면 이제 우산을 만드는 아들이 돈을 벌지만 집신을 만드는 아들은 돈을 못 벌고, 비가 안 오면 이제 거꾸로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기능이 단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이런 어떤 기복신학적인 신이다라면, 어떤 민족은 막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어떤 민족은 또 전쟁과 관련해서 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신들을 믿고 있는 또 그 민족들은 어떻게 신들을 또 기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대립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리스 도시가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은 이런 어떤 모순적인, 특별히 이제 인간과 관련해서 인간의 욕구나 욕망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거나 그런 것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신이다라면, 그런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들과는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신들과는 다른 형태의 신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실질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형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순수하고 또 정말로 선한 어떤 신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 것들이 신의 본질적인 속성이다라고 하면서 신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지, 자,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걸 우리가 이제 자연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신학과는 이제 다른 의미에서 이런 신학을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것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새로운 영적인 것을 도입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자, 이 새로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자, 이성적인 종교 또 자연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내면성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뭐 천국과 지옥에 있거나 하늘에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늘님 그러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도가적인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산신령과 같은 그런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내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내면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성 속에서 신을 만날 수 있는, 신과 합치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신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신관과는 이제 굉장히 다른 의미의 신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소크라테스가 이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젊은이들 이제 타락시킨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인가? 여기서는 이제 전통적인 가치, 또 전통적인 의미의 이제 삶의 양태들, 자, 이것들을 변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런 어떤 전통적인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소피스트들이 이야기하는 출세하고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자, 이런 어떤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는 나의 삶을 음미하는, 나의 삶을 한 번씩 점검해보는 어떤 그런 어떤 가치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그 삶을 내가 다시 한번 반추해 봤을 때, 자,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살만한 삶인가? 아니면 내가 의미 있는 삶, 내가 뭔가 목숨을 바쳐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인가? 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음미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미한다라고 하는 건 examin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엑세타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삶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살아온 삶이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그런 어떤 고민들, 내가 나의 삶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자, 이런 어떤 음미된 삶과 연관시켜서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런 어떤 가치관들을 심어줬던 것이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에게는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젊은이를 타락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뭐 취업 준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을 살기 위해서 해외로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지금 공부하는 거 다 헛된 것들이니까 이런 어떤 망상들을 버리시고 여러분 자신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뭐 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뭐 선불교를 좀 익히시거나 아니면 인도 불교에 좀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다 미쳤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죠. 우리 세계는 지금 BC 5세기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돈 벌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뭔가 안정적인 스펙을 추구하는 거, 이게 바람직한 전통적인 가치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자신을 추구하는 거, 여러분 자신을 만나는 거,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경멸해버려요. 경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대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대학에, 우리 대학도 지금 1000명의 교수들이 있는데 1000명 중에 그런 얘기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찾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교수가. 소크라테스가 이제 2500년 전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가만 안 놔두죠. 자, 예수도 마찬가지요. 예수도 니네들 삶을 똑바로 살라고 이야기하니까 십자가에 못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들, 또 근본적인 자기 자신을 만나는 이런 어떤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혐오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사기쳐가지고 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산들을 내가 뺏어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단순하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가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트럼프도 이제 미국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게 관세 부과하고 뭐 이런 어떤 깡패 같은 짓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세계에서 비일비재하고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입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강한 메시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 변론을 읽어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트리비얼한 것이고 사소한 것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형태의 비난들이 나한테 주어졌다. 그 근본적인 형태의 비난들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오래된 비난 또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어떤 비난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거는 내가 극복하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고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이 사진과 관련해서 지금 그리스가 최근 IMF 겪으면서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데모하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 탄핵과는 이제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세계를 바꾸려고 이제 이런 노력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제 머릿속에 정말 나라와 민족, 전라북도 이런 어떤 것들을 염원을 하면서 이 세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가? 이제 전혀 이제 그런 생각도 없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이제 의미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 80년대, 90년대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정점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뭔가 자신의 삶을 바꾼다거나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68년도 이후에 프랑스라든지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운동이 전면적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의 잠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성찰 또는 어떤 잘못된 세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고찰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떤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어떻게 어떤 돈 많은 남자나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해외여행 즐기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바람직한 고민이지, 어떻게 보면 나의 성숙한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노력할 것인가? 자, 고민하지 않아요. 자,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똑같이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이었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자극들을 던지는 것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출발점,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상에 만족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 현상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더 오래된 그런 어떤 고발들을 살펴보는 이제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자연 철학자들이었다, 자연 철학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오래된 이제 고발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세계는 영적인 것이 있고 이제 물리적인 것이 있는데, 자연 철학자들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탈레스라든지 아낙사고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흑불물 공개다라고 하는 또는 이제 원자론자들처럼 뭔가 물리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 물리적인 것들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사람들처럼 자연 철학자라고 간주가 되었고,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이제 그 작품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소크라테스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거기에서 소크라테스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탐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탐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물리학이든지 화학이든지 이제 이런 어떤 물리적인 탐구들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왜 사람들한테 불만이 주어졌는가라고 할 때, 자, 그때 당시 2500년 전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가장 중요한 형이상학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고 나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장들, 그리고 인생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숭고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연 철학자들이 전부 다 제거해 버렸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에피쿠로스라든지 스토아 학파들인데, 특별히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자, 모든 것들이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따르면 단순하게 그냥 이합 집산하는 것이다, 우연히 이합 집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스토아 학파에서는 자, 그게 이제 필연적으로 어떤 우주의 원리에서 조합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물리적인, 여러분들은 원자나 분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분자 생물학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분자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분자 화합물에 불과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1983년도에 벤자민 리벳의 실험에 따르면 우리가 자유지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들인데, 자, 사람들은 이제 이것에 대한 분노했어요. 자, 과연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 덩어리,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하는 것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연에 불과한 것인가? 지금 이제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진화론 보면 돌연변이에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연과의 어떤 교류라고 하는 것들인데, 거기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인 변수들에 의해서만 나의 어떤 삶들이 정해지고, 또 인간의 DNA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이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큰 불안을 끼치는, 그래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죽음으로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들. 자, 지금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뭐 특별히 이제 뉴턴 역학 또는 이제 양자역학 들어서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불과하다,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12년 동안 계속 생물이든지 물리 시간에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익숙해져 있죠.
자, 그런데 BC 5세기 경에는 이제 이런 어떤 주장들이 굉장히 과감한 주장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전통적인 신들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 뭔가 새로운 세계로 이제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발할라라고 하는 이제 그 세계인데, 거기서 지금 뭐 게르만족 또는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그런 바이킹족들은 자신들이 이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 그 전투라든지 영웅이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 그래서 순교를 해야 되는, 그래서 삶에 어떤 항상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어떤 작업들을 했었는데, 아, 너는 돌에 불과해. 너는 원숭이에 불과해. 너는 그냥 바나나에 불과해.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거기서 온 어떤 충격들. 자, 이런 어떤 충격들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소크라테스도 똑같은 놈이구나. 뭔가 우리에게 전통적인 신, 전통적인 가치, 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서 뭔가 숭고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연 철학자들처럼 그냥 돌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과연 이제 우리에게 우리 어떤 삶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요소다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소크라테스에 대한 비난 중에 하나가, 자, 강한 논증을 약하게 만들고 또 약한 논증을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소피스트들이 해왔던 일들인데, 자, 사실 진실과 무관해요. 사실 진실과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말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결론들을 조작해서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교묘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그때 당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재판이었는데,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연설들이 뭐 법정이든지 아니면 이제 정치적인 사회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피선거권을 가지고서 뭔가 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이제 연설들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 연설들에서 사람들이 이제 설득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 때 이제 논리적인 문제보다는 훨씬 더 수사학적인 문제들, 다시 말하면 설득되는 어떤 문제들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만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나의 어떤 삶을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울림과 떨림들이고, 그 울림과 떨림들은 실질적으로는 수사학과 관련된 굉장히 화려한 형태의 언변들과 이제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소크라테스도 그런 소피스트들의 이제 주장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소피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도 궤변론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미움을 받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제 옛날 나왔던 영화 중에 데빌스 어드보케이트라고 하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원래 이제 데빌스 어드보케이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악마의 대변자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성자를 새로 선정을 할 때 그 성인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뭔가 이제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절대로 성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잘못된 행위들 또는 이제 잘못된 그 언어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추적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사람을 이제 원래 데빌스 어드보케이트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천사의 옹호자다라고 이제 불렀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도 이 성인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카톨릭 성인으로서 이제 유임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데빌스 어드보케이트라고 하는 이제 말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악마의 그 대변자로서 특별히 이제 지식인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법원에 갈 일이 생기면 대부분 다 뭐 4대 법률회사 또는 5대 법률회사 가지고, 가장 이제 여러분 많이 알리는 것들 김앤장, 거기서 이제 뭐 1억 정도, 2억 정도 여러분들이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다 사면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과장돼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왜 벌어지는가? 분명히 누가 잘못했고 정말로 이거는 빠져나갈 수도 없는데, 자,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설 또는 이제 법정에서 채택되고 있는 어떤 증거의 채택 유무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방면되거나 아니면 무죄 석방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강자의 이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삼성이나 LG나 기업들 회장들 아니면 정치인들 다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데빌스 어드보케이트예요. 악마의 옹호자들. 자, 이제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2,500년 전에는 이제 소피스트였고, 자, 소크라테스도 이제 이런 사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엄청 큰 비난들이 주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영화에서 이제 여러분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 이제 재밌는데 1997년에 나온 영화 중에 이제 으뜸의 영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젊은 이제 변호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악마를 만나죠. 실제로 이제 악마 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인데 그 사람들을 변호를 해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거머쥐게 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자기 부인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기도 이제 완전히 이제 잘못된 삶들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괴테의 파우스트처럼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이런 어떤 과정으로 이제 등장하는 영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경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을 능수능란하게 한다. 이걸 이제 그리스 말로는 데이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테러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말만 따라가면 실질적으로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들고 있는 것을 없게도 만드는, 빨간색을 검은색이라고 하고 검은색을 빨간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다양한 형태의 그런 수사학적 언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굉장히 어두운 측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오피니언들이 돼요. 오피니언 리더들. 자, 조중동이라든지 한겨레 뭐 이런 어떤 주필들, 이런 사람들이 쓰고 있는 글들, 뭐 거기에 이제 뭐 대학 교수라든지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이 이제 다 참여해서 그런 글들을 쓰고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과연 사실의 바탕을 하고 그런 글들을 쓰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이제 다 언론 조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신문방송학과 다니는 학생들 알 텐데, 내가 이제 유학할 때 KBS, MBC, SBS 내가 그리스 말을 정말 잘해가지고 항상 통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와서 인터뷰하는데 인터뷰가 다 세팅이야. 그러니까 일단 인터뷰를 받아. 그래가지고 작가가 거기서 다 그걸 써줘.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주제가 있어. 그걸 맞춰가지고 전부 다 조작을 해요. 그걸 보고서 참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건 생방송이 아니면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거짓말. 다 작가들이 써줘요.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 또는 뭐 생방송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민감한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시청률과 관련이 돼 있죠. 여론 조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다양한 신문들, 다양한 매스미디어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가? 뒤에 다 작가들이 있어요. 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실질적으로는 소피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들, 뭐 S대 나오고 뭐 그 장차관이고 또 뭐 법률가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일반인들에 봤을 때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지몽매한 또 순수한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농락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데블스 어드보케이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우려가 또 소크라테스에게도 부여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소크라테스가 왜 저런 얘기하지? 소크라테스도 지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야망들을 놓고서 그런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대부분 다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명망가 있는 집안이었고, 그리스의 정치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파워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도 저 사람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저 사람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크라테스는 참조들의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고, 자, 이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이제 엄청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듣게 되는,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등장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인물들이 이제 알키비아데스하고 크리티아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 이 두 사람 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정치사에 있어서 BC 5세기경의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알키비아데스와 크리티아스가 실질적으로는 플라톤과 관련돼 있고 또 소크라테스의 이제 제자이기 때문에, 자, 이 소크라테스가 얘네들을 조종하고 있지 않나, 또는 얘네들과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형시킬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귀족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민주정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반감들이 바로 소크라테스에 대한 반감으로 이제 이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자, 이게 이제 404년부터 27년간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이제 내전이 일어난 것들이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내전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화가 된 게 바로 이제 여러분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 이것과 관련돼 있죠. 아니, 이건 아니다. 잘못 썼는데. 영화 300은 이제 펠로폰네소 전쟁이 아니죠. 자,
이제 스파르타가 이제 승리하게 되고 여기서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30인의 이제 괴뢰 정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민주정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숙청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8개월 동안 이 공포 정치가 유지가 됐었는데 이 공포 정치가 유지가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처형당하고 수천 명이 추방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 역사 중에 그리스 역사 중에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이런 어떤 비극이 점철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 지도이고, 자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제 두 명의 인물들을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람이 이제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크리티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알키비아데스는 이제 이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미소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리고 아테네 정치인들 중에 가장 잘생기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멋진 정치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알키비아데스가 굉장히 배신에 또 배신해. 자, 그래서 아주 나중에는 이제 참혹한 결말을 맺게 되는 그런 정치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자, 이 사람의 후견인이 바로 이제 페리클레스요. BC 5세기의 가장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페리클레스고, 자, 페리클레스의 이제 양자로 들어가게 된 가장 그 우수한 자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펠로폰네소 전쟁을 주도했던 장군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언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갖췄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스파르타하고 전쟁해봤자 이게 이제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중에 27년간 계속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혀 전쟁에 대해서 시큰둥했었는데 이 알키비아데스는 반드시 우리가 전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원정대를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니케아스하고 둘이 이 원정대 공동 사령관으로 이제 임명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호사다마라고 이제 이렇게 전쟁에 출발하려고 했을 때 헤르메스라고 하는 시인이 갑자기 조각상이 훼손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 신성모독 행위와 관련해서 뭔가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잘못했다. 이거를 신성모독하는 행위를 했다. 이건 이제 유언비어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돌면서 이 알키비아데스가 도망가죠.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데 적국으로 도망가요. 스파르타로 이제 도망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테네에 있는 모든 군사 비밀들을 다 알려주죠. 왜냐면 자기가 이제 아테네의 그 이제 장군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스파르타가 이제 아테네를 이길 수 있도록 몇 번의 이제 큰 도움들을 이제 주게 되는데 애가 이제 잘생겼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스파르타에 머물면서 스파르타 왕비하고 또 스캔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알려져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페르시아, 지금 이란으로 이제 또 도망가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제 페르시아에 머물면서 페르시아가 그 전에 이제 그 전쟁을 했었는데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굴욕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 이 그리스를 침공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에 이제 이 알키비아데스가 머물면서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이제 줄타기를 하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유리한 방식으로 정치적인 지형들을 이제 만들어 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또 다시 계속해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회신을 보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커넥션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제 제3국에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들을 이제 주게 되죠. 그래서 다시 아테네로 돌아오게 돼요. 이제 아테네로 이제 영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거기서 또 이제 노티온 해전에서 이제 엄청난 형태의 또 승리를 갖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또 사건들이 또 생기게 되죠. 원래는 이제 나가면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나가서 거기서 출전했다가 이제 패배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아테네에서 추방당하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숨어 있다가 또 펠로폰네소로 가서 또 아테네에 이제 패배하는 어떤 과정들을 지켜보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그러니까 배신을 계속 스파르타로 갔다 또 아테네로 갔다 또 페르시아로 갔다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 갔던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404년에 정적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이런 어떤 비참한 이제 최후를 받게 되죠. 자, 이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다는 거죠. 굉장히 잘생겼고 언변술이 뛰어나고 굉장히 지적인 통찰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스파르타나 아테네나 페르시아에 가서든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또 거기에 리더가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여줬던 사람인데, 자 이런 사람이 했던 일들이 정말로 쓰레기 같은 일들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정체성이 전혀 없고 그래서 자기가 간에 붙었다 또 쓸개 붙었다 이런 어떤 정치인 역할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티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크리티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자 플라톤하고도 인맥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플라톤의 어머니가 페릭티오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크리티아스가 이제 이 페릭티오네의 사촌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인데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집안은 어머니 집안들은 마테네 이제 명망가 집안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서 깊은 이제 집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은 전부 다 이제 귀족들이 지배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1%의 귀족들이 뭐 거기에 있는 기업이든지 뭐 정관계 전부 다 이제 휴 감화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크리티아스는 이제 민주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귀족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귀족정들을 국가가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민중들이 들어오면서 자기의 권리들을 침해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어떤 그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잘못된 감정들 자 그것 때문에 이 민주정에 대한 엄청난 그 반기가 이제 있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알려져 있는 이미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아테네의 민주정을 탄압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됐던 것이 30인 참주정이었어요. 아까도 이제 스파르타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벌어졌던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무력 정치들 이것의 선봉장이 바로 이제 크리티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적들을 굉장히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또 공포 정치를 통해서 아테네 시민들을 이제 억압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BC 5세경에 가장 악랄했던 정치인들, 가장 안 좋은 정치인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 나갔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이기 때문에 이제 민중 입장에서 보면 뭐 소크라테스가 어떤 얘기했는가, 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그 문화생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치적인 폭력성들, 정치적인 어떤 경도된 어떤 이데올로기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소크라테스가 이제 범인이었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반 이제 대중들, 일반 군중들은 실질적으로 소크라테스에 대한 엄청난 분노감이 있었고 왜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나? 왜 저 사람이 저런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문화생들을 교육시키지 않아서 오히려 아테네가 몇십 년 또는 이제 몇백 년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는가? 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죠. 자, 그런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래된 비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어떤 오래된 비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 멜레토르스나 뭐 아니토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최근의 그런 어떤 기소 제목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언도할 수밖에 없는 제거돼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적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민중의 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를 이제 제거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거를 내가 답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해. 나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나의 주장을 들었던 사람들, 내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억압적인 정치, 또 공포 정치를 이끌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과 관련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로는 소크라테스가 이제 왜 철학을 하게 됐는가? 실질적으로 이제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가장 진 면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읽어보면 거기서 내가 이제 왜 철학을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 원인은 이제 자기의 친구인 카이레폰이 델포이 신전을 방문하게 되는데, 자, 이 카이레폰이 델포이 신전에서 자,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소포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가장 소포스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신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소포스는 이제 소크라테스다라고 하는 이제 신탁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때 당시 이제 나이가 뭐 원숙하게 들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정치에 참여해 본 적도 없고 또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도 이제 아니었는데 왜 나를 이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신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정치가 또 시인 장인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BC 5세기의 파워 엘리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만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말은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아까도 이제 수사술 또는 이제 변증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굉장히 잘 설득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의 내용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 그리스의 중부 지방에 가면 델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이에요. 자, 여기가 지구의 배꼽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제 신전이 지어져 있고, 여기가 이제 신성한 신탁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시인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시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 시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고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 시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전혀 새로운 게 없는데, 자신들의 삶의 지식을 확장해서 정치, 경제, 뭐 윤리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기들이 최고다. 그리고 자기들이 엘리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따라야 된다. 자,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되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신탁이 옳았다. 자, 왜 옳은가? 다른 사람들은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고,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딱 한 끗 차이인데, 이 한 끗 차이가 바로 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들 중에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이틀이 부여되는 원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의 지혜다. 이걸 이제 무지의 지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 철학을 하게 되는 이제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신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는 어떤 소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나서 사람들을 설득할 때, 너 정말 이 말은 몰라. 그래서 그 모르는 것들을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도 막 비난하게 되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엄청 이제 욕을 얻어먹게 되죠. 자,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자,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신의 지혜와 비교해 봤을 때 모른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의 지혜와 비교해 봤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정하는, 정의 짓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게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말 여러 잘 알려진데 필로소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이제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그다음에 소피아라고 하는 이제 지혜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는데,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부족할 때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 같이 있고 싶어 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부족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하려고 하는 어떤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거지. 만약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사람이다. 내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런 의미에서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 지혜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던지고 있는 철학에 대한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핍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애지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밝을 철자를 써가지고 중국에서 어떤 밝은 학문, 철학을 하면 되게 막 엄청난 지식을 갖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정의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을 해안이 생기거나 아니면 지식을 걷게 되면 이거 아니에요. 자,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모른가? 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뭔가 지금 너무 자신감 있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바로 이제 애지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신은 철학을 하지 않아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 반면에 또 동물은 철학을 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인간만 그 중간자적인 입장이죠. 인간은 지혜를 갈구하는데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 지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결핍되어 있는 것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위대한 측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인 거죠. 인간이 뭐 모르는데 어떻게 역설적으로 인간이 훌륭한 또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철학에서는 고상하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숭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자기가 무지하다, 자기가 무식하다 그런 얘기하면 뭐 화나죠. 나 배운 게 얼마인데, 내가 지금 학교를 얼마나 다녔는데 돈을 지금 몇 천만 원 쓰고 있는데 나한테 무식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발작을 일으키는데, 소크라테스가 정말 우리가 무식하다, 정말 우리가 하는 행위를 봐라, 지금 2000년이 지났고 25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그런 루틴을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보면 뭐가 정말로 인간들을 위한 것인지, 뭔가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등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등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니네가 알고 있는 게 다 허상이야, 니네가 알고 있는 게 정말 다 거짓이야,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네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던지게 되죠.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등해라기보다는 좀 다른 건데.